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지난번 미팅 때와는 한 문장이 다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장이 삭제됨으로써 올해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성명입니다. 이자율 인상으로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융자는 모두 영향을 받지만 주택 융자나 학생 융자는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이빙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한인들도 이용하는 퍼시픽 웨스턴 뱅크가 흔들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퍼시픽 웨스턴 뱅크는 지금 매매부터 투자가 유치까지 모든 옵션을 고려 중입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내려갑니다. 미국 오일 값이 이번 주 10%가 내려갔습니다. 유가 하락은 경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채무 상한선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영킴, 미셸 스틸 의원 등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을 설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세금과 총기 구입에 대한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0만 달러 상당의 무료 호화 휴가 등 스캔들이 생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이번에는 친아들처럼 키우는 친척의 비싼 등록금을 공화당 기부자가 지불한 것이 밝혀져 또 논란입니다. 극우 무장그룹 프라우드 보이즈의 멤버 4명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선동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최고 형량은 20년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드론 공격이 있었고 배후가 미국이라고 주장하자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러시아는 핵보복 위협까지 들고 나왔고 우크라이나 수도와 오데사를 목표로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이어갑니다. 홈리스 피플 생활을 이겨낸 캘리포니아주 여성이 복권 스크래처 50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복권 이름을 잘 몰라서요. 이게 긁는다 하는 거니까 스크래처가 되겠죠?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우선 연준이 어제 이자율을 인상하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고 또 다른 지역 은행들의 위험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반 정도 거의 반입니다. 48%니까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내 돈은 안전한가 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앞부분에 이 같은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0.25%포인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올해에는요. 그런 가능성을 보였는데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은 6월 달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지난번에 이자율을 올릴 때는 그 성명에서 스테이트먼트에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대신에 모니터링은 하겠다. 모든 데이터를 전부 보면서 각종 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올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나 올릴 수도 있다는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문장 자체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으로 일단 중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전히 애매모호하니까 늘 연준의 발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주식시장은 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지금 5% 정도, 핵심 물가지수는 또 5.6% 정도나 되니까 그 목표에 가려면 먼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14개월 동안 10번을 연속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해서 14개월 전에 거의 기준금리가 0%였던 것이 지금은 5%에서 5.25%로 올랐어도
그래서 그 사이에 주택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큰 돈, 아니 큰 물건 살 때는 큰 돈이 들어가고 큰 돈은 캐시 갖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페이먼트 부담도 걱정되고 해서 주택 판매도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리고 이제 또 연준 의장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은행은 비록 이제 세 군데의 은행이 최근에 파산해서 뭐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성이 있다. 은행계가 탄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 군데 은행이 파산하고 가장 최근에 First Republic Bank는 JP 모건 체이스가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같은 세 군데 은행의 파산이 올해 말부터 어떠한 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은 있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은행들 전반적으로는 미국 은행이 탄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 세 군데 은행의 공통점이 뭐 KPMG 같은 그런 회계 회사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큰 세계적으로 그런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투자한 곳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위험해졌다 하는 거잖아요. 낮은 이자를 주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는 딱 그 결정돼 있는 기간이 결정돼 있는 정기 적금처럼 장기 투자기 때문에 수익은 낮아지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요. 늘 말씀드리지만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는 크레딧 카드는 뭐 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과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사이클, 두 번 사이클 지나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평균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율을 올리기 전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6%였는데 4월 26일을 기준으로 20%이고요. 자동차 융자는 5년 만기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준의 영향도 받지만 자동차는 연준의 영향 플러스 개인의 크레딧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류의 차종을 사는지 뭐 자동차 뭐 융자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평균 지금 자동차를 살 때의 이자율은 새 차가 3월 달에 7%였거든요. 6개월 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받겠죠. 학생 융자는 또 갈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는 대출자가 정부의 고정 이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 대출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이 되면은 새로운 그 학자금 융자를 하고 그럴 경우는 아마 4.99% 정도 되지 않을까. 1년 전에는 3.73%였답니다. 사립학교는 더 이게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모기지는 당연하게 30년 고정 모기지는 변동이 없지만 이제 보통 뭐 10년 만기로 국채 그 수익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변동이라든가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제 모기지 이자율도 지난주에 64%, 11월 달에 7% 넘었고요. 2월 달에 6%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난주에 6.4%로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한 해 전에 같은 주에는 5.1%였는데 6.4%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 이자율이나 그 라인 오브 크레딧 이자율은 뭐 두 번, 세 번 빌링 사이클 있으면은 이번에 오른 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저축이 항상 좋죠. 이럴 경우는 즉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은행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우리가 지금 좀 이자율을 높일까? 이자율을 높인다는 것은 돈을 많이 예금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러는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은행에 따라서 그리고 이자율 자체도 프로그램 뭐 은행마다 다 다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쇼핑이 필요하신 거죠. 온라인 은행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요. 온라인 은행의 평균 그 CD, 뭐 정기 적금이요. Certificate of Deposit, 이 정기 예금은 1년 전에 비해서 0.7% 이자율이 올라서 지금 4.7%입니다. 은행에 큰돈 넣으시는 분들은 웬만큼 이제 돈을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역 은행들이 계속 그 위험한 은행들이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서 파란색으로 쓰여졌는데 간판이 말하자면 은행 간판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퍼시픽 웨스턴 뱅크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뉴스에서도 퍼시픽 웨스턴 뱅크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요. 그냥 팩 웨스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팩 웨스턴이 미국의 뭐 거의 5천 군데 되는 은행 가운데서 그 자산 규모로 59위입니다. 한인은행 어느 은행도 이 은행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414억 달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뱅크 오브 호프가 미국 5천 군데 은행 가운데서 100위 순위여서 뭐 얼마 전까지 200억 달러 정도 되려고 하다가 지금 190억 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들도 이용을 하는 퍼시픽 웨스턴 뱅크는 자산이 414억 달러인데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있답니다. 누가 우리 은행을 살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은행이 지금 어떡하지 예금이 막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설계해 줄 설계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위원장을 모신다던가 지금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그 퍼시픽 리퍼블릭 뱅크가 JP 몰건 체이스에 팔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예금이 아주 눈에 띄게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값이 엄청 흔들려서요. 결국은 어제 보니까 다 합쳐서 1, 4분기에 71% 주식값이 내려갔습니다. 디파짓도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어제 이제 이런 발표 나오니까 주식시장 오픈하기 전에도 또 이제 주식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서부의 은행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도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이번에 이 이제 지금 위험하다 하는 그 퍼시픽 웨스턴 뱅크도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은행 특히 서부가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얘기들 오늘 CNBC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 주가들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코메리카나 코메리카나가 아니라 코메리카죠. 코메리카의 주식값도 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까지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지만 CNBC의 보도였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곳의 지역 은행도 흔들리는 은행이 있다 하고 전하고 있더군요. 피닉스에 본사가 있는 웨스턴 얼라이언스 주식값 이거는 완전히요. 이 퍼시픽 웨스턴보다도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은행은 비상구조팀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고 그 연방 예금 공사가 FDIC가 직접 개입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시온뱅크 또 지금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심을 하지 않고 자꾸 예금을 빼나가고 하니까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예금주의 반은 내가 은행에 둔 돈이 안전한가? 이런 것을 염려를 여전히 아무리 방송으로 많이 25만 달러까지는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니처 뱅크나 그 이상의 돈을 예금한 분들도 어찌어찌하여 전부 정부가 그 돈을 보증을 해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람들은 항상 만일의 사태를 걱정합니다. 48%가 내 돈이 은행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19%는 대단히 걱정을 하신답니다. 29%는 그냥 걱정하는 정도? 그런데 이게요. 2008년도 금융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있죠. 그때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이 걱정하는 비율이. 그때 2008년도에 그 재정 사태가 일어났을 때 워싱턴 뮤추얼을 포함을 해서 바로 그 워싱턴 뮤추얼이 그 저희 윌셔 길에도 있었고 워싱턴 뮤추얼이 저희 회사 맨 아래층에 있는 체이스가 인수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 은행과 수십 군데 은행이 합쳐서 그 당시에 무너진 그 돈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고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망했을 때의 그 가치를 합산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수십 군데 거의 30군데 정도 되는 은행의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숫자가 몇 개라고 해서
뭐 그다지 안심할 건 아니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걱정하는 사람 이런 게 다릅니다. 민주당 잘 사는 사람, 대학 졸업자는 덜 걱정을 하는데 공화당과 무당파 뭐 교육을 조금 덜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걱정을 한답니다. 아무리 그 홍보를 해도 25만 달러 이걸 이제 안 믿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겠죠.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경제를 정말 잘 못하고 있네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뭐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정부가 세상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이미 약속을 했었던 25만 달러를 안 줄 리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뭐 빼놓고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뉴스를 세 가지 아이템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정부 기구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는 것은 뭐 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연방대법원이 가장 그 신뢰받는 기구였는데 요즘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그 대법관이 이번에 또 다른 케이스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아들처럼 키우는 청년의 사립학교 등록금을 공화당 기부자가 지불했고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는 게 이제 아주 그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클래런스 토마스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를 했었던 프로퍼블리카가 비영리재단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제시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보딩스쿨,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쪽에 레이크 아카데미라는 보딩스쿨이 있다면서요. 한 달에 뭐 6천 달러 이상 든다고 하는데 1년이 아니라 그럼 1년에 사립대학교 등록금보다도 훨씬 비싸네요.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보딩스쿨 학비도 됐었고 이게 누구냐면은 뭐 한 번에 뭐 어떤 지역 휴가로는 1년에 한 번 뭐 50만 달러 이상을 클래런스 토마스 부부에게 썼다는 바로 억만장자 공화당 기부자 할란 크로가 역시 이 돈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힐 같은 많은 매체가 뭐 클래런스 토마스에게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장학금을 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내 와이프가 장학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난번과 똑같은 거죠. 한 사람에게 연방 대법관에게 50만 달러 정도의 휴가 비용을 썼다 하면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쓰는 게 뭐 전혀 이상한 일 아닌데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대우를 해주는데 하고 이번에도 또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학교로 직접 돈을 지불을 했지 우리가 뭐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게 돈을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래런스 토마스는 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뭐 이름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클래런스 토마스의 시스터의 손주랍니다. 그런데 이 시스터의 손주를 6살 때부터 뭐 아주 드물게 이 토마스 대법관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내가 그 아들로 키우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7년도 그때가 6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컸죠. 청년이 됐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제일 강하게 뭐 이걸 왜 이렇게 정치화하느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방법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선물 받은 것을 공개를 해야지 되는데 본인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뭐 부양 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 가족도 선물 받은 것을 공개를 해야지 되는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50만 달러 휴가를 받았어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렇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을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6천 달러 이상 되는 학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는 하나도 등록하지 않았다. 린지 그레이엄은 정치화한다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무근인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다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특히 공화당은 만족도가 높겠죠. 요즘에 여러 가지를 총기, 종교, 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그 투표권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이나 무당파의 연방 대법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바마 시대에 현재 법무장관인 메리 갈란드를 연방 그 대법관으로 놓으려고 했었을 때 공석이었을 때 그걸 만나주지조차 안 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만큼을 공석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공화당 트럼프가 그 자리를 채웠죠.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은 좀 불만이 그 생겼었고 뭐 그런저런 일로 그리고는 이제 클래런스 토마스 그리고 최근에 뭐 낙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결 때문에 가장 좀 고결하게 노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기서 점을 딱 찍어주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런 기관이 거기서 점을 찍어도 이거 맞게 찍은 거야? 쉼표 찍어야지 되는데 맞춤표 찍은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기소 여부 결정이 다가왔다. 물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몇 월 며칠에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아주 그 정치적인 냄새 잘 맞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지금 일단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세금, 본인이 예전에 뭐 사업하고 하면서 번 돈을 전부 다 신고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건 이제 하나는 경범에 속하는 게 있고 하나는 경범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총기 문제는 총기를 살 때 2018년도에 권총을 샀는데 권총을 살 때 쭉 그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뭐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습니까? 또 뭐 그밖에 진정제 등등 뭐 마약 성분이 있는 건 막 물어보는 데다가 no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또 책도 썼어요. Beautiful 뭐죠? Beautiful Things. Beautiful Mind가 아니라 Beautiful Things를 썼는데 이 책에서도 어떤 때는 내가 본인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은 알코올에 중독된 적도 있었고 마약에 중독된 적도 있었고 이걸 본인도 시인을 하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많은 아들, 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책에서도 Beautiful Things라는 책에서도 2018년도라고 그때 연도수를 딱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마약에 쩔어서 어떤 때는 15분에 한 번 했어야지 될 때도 있었다 했는데 2018년도에 그는 그 마약을 사용을 했는데 총을 살 때는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흔치는 않는 일이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처럼 이건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라서도 중요하지만 이 케이스를 지금 4년을 질질 끌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업할 때 뭐 돈을 뭐 제대로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4년 내내 조사를 해서 트럼프의 상원, 트럼프의 하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딱 뭐 기소될 만한 법을 위반한 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난번 선거할 때부터 총 살 때 세금을 제대로 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곧 아마 결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소를 하던 기소를 안 하던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기소를 하면 해서 안 하면 안 해서 이건 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알칸소 법정에서 이제 4살 아이의 어머니에게 본인이 키우진 않는데 양육비를 한 달에 $20,000씩 주는데 그 수입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깎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그 받았고요.
2020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버지가 대선에서 싸울 땐 조용히 있었죠. 아주 몸도 낮추고. 그런데 요즘 좀 바꾼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요?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오기 전에 첫 번째 아버지의 국빈 방문자였는데 그때도 뭐 행사 만찬 이런 데 나왔었고 이번에 아버지가 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었을 때는 그곳이 이제 뭐 아버지 조상의 고향이고 하니까 아버지 거의 모든 행사에서 아버지 옆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변호팀들도 굉장히 강하게 변호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케이스 공화당에서는 헌터 바이든을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때릴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때리겠죠.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타임스의 기자와 또 자신의 그 니스도 조카도 고소를 했잖아요.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했었을 때 많은 한국 분들이 그렇다면 한번 대통령 해보지. 정치인들이 다 그렇고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 하면은 경제는 좀 잘하지 않겠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뽑을 때와 똑같은 마인드가 미국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를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자수성가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금금수저였네 하고 알게 됐었죠.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아버지를 몰래 속여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본인에게 많이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나중에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그 무슨 뭐 부동산 개발 이런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하고 다른 형제들은 형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사업을 비열하게 했는가 하는 것까지 세금 보고 등등까지 다 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을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자수성가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도에 뭐 4명의 기자인가 이 기사가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카까지 교활한 음모에 따른 그 보도였다 하고 고소를 했거든요. 명예훼손 등등으로.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기각해 버렸습니다. 기자는 법적으로 이러한 것을 다 취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법적 대응을 할 때 쓴 비용 있죠? 그 비용 등등을 다 지불해라. 그리고 이건 우리가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가 충분히 할 일을 했다 하고 그 케이스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런 것. 어제 또 그 뉴욕에서 그 뭐 강간 사건 그 케이스에는 또 다른 여성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여성은 예전에 잡지 피플, 요즘도 피플 종이로 나오나요? 피플의 기자였습니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을 하고 임신했었을 때 그때 마랄라고에 살고 있어서 거기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피플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사진하면서. 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기 직전이기 때문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옷을 갈아입으러 갔답니다. 그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 피플의 기자가. 그랬을 때 한 방으로 가서 막 이렇게 딱 방문을 열고 본인에게 키스를 억지로 하고 벽에다가 밀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말하자면 뭐 집사 비슷한 그 관리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옷을 다 그 관리인이 문을 두드려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레디가 됐다. 옷을 다 입었다. 사진 찍는 세션 준비가 됐다. 하니까 트럼프가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그분께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를 좀 여기서 끌어내달라고 해서 이제 뭐 부축을 받고 뭐 나갔던가.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 했다 하면서 그 뒤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피플 보스에게 얘기는 안 했답니다. 피플이라는 잡지에 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본인도 너무 그 굴욕적이고 이런 일이 뭐 일어났다는 것이 알려져서 본인에게 여자로서 좋을 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그렇지만 본인이 하나 한 것은 그 뒤로는 절대로 트럼프에 관한 취재는 안 한다고 맹세하고 보스에게 안 했고
그 몇 년 뒤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뉴욕에서 딱 우연히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그 피플의 기자에게 요즘에 왜 이렇게 못 봐요 했을 때도 멜라니아 트럼프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트럼프에 의해서 강제로 벽에 밀려주고 키스당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간 케이스의 결론을 배심원들이 어떻게 내릴지는 알 수 없고요. 또 다른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또 다른 케이스는 트럼프에 관한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탑뉴스로 보도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일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번 주에 10% 이상 미국에서 내려갔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유가요. 수요일 하루에 4%가 내려갔고 해서 배럴당 $69 조금 아래에 거래가 됐고, 한 주일 전체적으로는 오늘 목요일인데 10%가 내려갔는데 결국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겁니다. 오일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별로 수요가 많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는 거고, 오일 자체가 항상 세계의 경제를 재는 그 척도입니다. 큰 변화는 이렇게 한 주일에 10%나 내려가고 하는 큰 변화는 투자가들 마음과 투자가들이 지금 딱 보고 있는 어떠한 것에 변화가 있다던가 확증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확증이라는 것은 경제가 약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코비드-19 지나고 나서 그 뒤에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좀 미적지근한 회복이라고 할까요? 강력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성장도 별로다. 내려가는 추세니까요. 1, 4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가 1.1%, 4, 4분기에 2.6%, 3, 4분기에 3.2% 이렇게 계속 거꾸로 보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척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사람이 이래서 참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짧게 전해드릴 내용인데, 뉴욕타임스 기사의 길이는 아주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딱 한 장 찍었는데 그 한 장의 중앙에는 영킴 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원하는 정책 변경이라든가 지출 삭감 없이 채무 상한선 올리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debt ceiling이라고도 하고 debt 리밋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돈이 다 없으니까 돈을 좀 빚을 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그 상한선을 올려줘야지 매년 쓰는 그 규모는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올려주기는 할 텐데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다 줄여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답니다. 의회의 절차에는 여러 가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추구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하원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민주당 표와 전원이 찬성을 하고, 당연히, 그리고 5표 공화당이 있으면은 이게 공화당 나머지 상관없이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원에서는. 그럼 상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리고 돈 같은 것은 하원이 항상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5명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5명을 누구로 하지? 하고 딱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18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18명은 전부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구, 그렇지 않으면 본인을 당과 상관없이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공화당 중에서 온건한 의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뉴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뉴욕이 하도 그 범죄가 많으니까, 대도시니까 범죄가 많은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에 막 포커스를 두지 않으니까 공화당이 범죄에 포커스를 두면서 거기서 초선 의원이 막 6명이 나오고 민주당 표를 가져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했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초선 의원 6명 뉴욕주에서,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로 오면은 캘리포니아 초선은 아니지만 영킴 의원 같은 경우 이 의원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거나
미셸 스틸 의원과 영킴 의원은 약간 다르죠. 물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 두 사람 다 공화당이지만 당연히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초대받아서 다른 두 명의 민주당 그 연방 하원 의원들과 같이 백악관에 갔고, 또 미셸 스틸 의원은 그 한복까지 입고 갔던데요. 눈에 확 띄던데요. 그랬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지역구 자체가 뭐 45지구 그쪽도 뭐 풀루턴, 로스카요리스 그 주변까지도 전부 그 미셸 스틸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그런 데서 아주 완벽한 공화당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명이 목표인데 그 4명 가운데 2명이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인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은 전에 한 사람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거나, 아니면 또 한 사람은 공화당 의원인데 정말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또다시 당선되고 하려면은 이게 민주당이든 누구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 더 확실하게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진 딱 한 장 썼는데 영킴 의원이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의사당에서 영킴 의원 막 박수 받고 하는 초창기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시간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일반인들은 재미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뉴스에서는 또 역사의 사이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수와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극우 프라우드 보이즈 멤버 4명, 프라우드 보이즈에게 극우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들어보면은. 근데 항상 무장하고, 그리고 또 게다 대고 대단한 인종차별주의, 남자여야지만 돼요. 백인 남자, 막 몸에는 칼, 총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온몸을 다 무기로 덮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무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의사당에서. 그런 사람, 그 프라우드 보이스의 말하자면 대장 비슷한 사람과 나머지 3사람이 미국의 헌법 집행을 막으려고 시도했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고, 이러한 혐의, 그게 이제 선동 음모 혐의랍니다. 그 선동 음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선동 음모 혐의라는 게 남북전쟁 이후에 아주 드물게 적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4명, 그런데 한 명은 이게 모든 배심원들이 다 일치해야지 되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빠지고, 그러면 이 3사람은 과연 미국에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거나 무기를 사용해서 미국 헌법 집행을 막으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최고 20년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재판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프라우드 보이즈 말고도 뭐 오스키폴스, 또 다른 극우 그룹도 지금 유죄 많이 받았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이니까 가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때는 그 스탠드 백, 뒤로 좀 물러섰다가, 그리고 스탠드 바이, 다시 이제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날 했었던가요? 그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스탠드 백 앤 스탠드 바이라고. 그런데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국가에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아주 유유자적히 걸어 다니던 관광객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사면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미국의 탑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제는 이 시점에 이 같은 이슈를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까지로 번졌습니다. 클렘린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지는 않았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겨냥한 암살 시도를 한 드론 공격이었다. 한 1분 간격으로 뭐 폭발음 들렸고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그것을 뭐 격추시키고 했었던 그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이거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 커비 그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의 대변인이 미국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밖에서 어떤 공격을 하라고 부추긴 적이 없다. 그 이후에도 클렘린은 이거는 테러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도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긴 하지만 누구의 공격인지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한동안 조금 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안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금 그 전쟁에 있어서 소강? 그런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한 공격을 할 때는 항상 민간인이 많이 사상이 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면 러시아의 그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그 차가워지죠.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강해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거 맞아? 드론이 그렇게 됐다는 게 뭐 예를 들어 가장 심하게는 자작극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전부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너무너무 많이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을 하는데 특히 뭐 남쪽의 오데사하고 항구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중앙의 그 수도 키브 이곳을 너무 많이 공격을 해서요. 민간인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고 키브에서는 그 드론을 18대를 전부 격추시켰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격추시킨 것을 보면은 뭐 모스크바를 위하여 클렘린을 위하여 뭐 이런 것들이 막 거기 써 있었고요. 오데사에서는 학교 기숙사 빌딩을 공격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보폭을 넓히네요.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전범으로 어떻게 더 강한 그에게 벌을 주고 체포를 해야지 된다 하는데 뭐 러시아 바깥으로 나와야지 체포를 하죠. 그리고 체포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그야말로 러시아로 끌고 가서 막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그 전범이다 하는 거고요. 그 밖에도 나토는 해저 파이프라인 케이블이 위험하다. 러시아가 지금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가끔은 좀 좋은 뉴스도 전해드려야죠. 홈리스 피플이었는데 불과 6년 전이라고 하던가요. 2017년에 홈리스 피플이었는데 한 여성입니다. 결국은요 많은 것을 이겨냈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게다가 복권 스크래처 500만 달러에 당첨이 됐답니다. 500만 달러가 그 2023 스크래처의 최대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루시아 볼세스라는 분인데 오일 체인지를 하는 동안 이 복권을 샀대요. 딱 한 장. 캘리포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저쪽 피츠버그가 아니라 월마트에서 샀는데 6년 전에 노숙자였던 이분이 딱 당첨이 됐고 올해는 이제 결혼도 할 예정이고 학교도 좀 다녔고 그래서 이 돈으로 집도 사고 홈리스였는데 집 사고 이제 그 투자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